자, 맵리듀스는 조금 빨리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HDFS를 설명을 드리면서 기본적으로 하도비 동작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맵리듀스는 조금 쉽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맵리듀스는 말 그대로 구글이 발표한 논문을 하도비의 소프트웨어 프레임워크로 구현한 구현체고요. 키밸류 알고리즘이 핵심인데 요 장표에서는 그냥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요 장표에서는 첫 번째 맵리듀스는 맵 펑션, 맵 페이지라고도 하고 맵 펑션이라고 하는데 맵 펑션과 리듀스 펑션으로 나뉘어져 있는 알고리즘입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키와 밸류의 구조로 돼 있다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맵 펑션의 인풋도 키 밸류, 아웃풋도 키 밸류로 나오고 리듀스 펑션의 인풋으로 맵 펑션의 키 밸류 값이 들어가서 다시 키 밸류 형태의 아웃풋이 나온다 정도만 요 알고리즘 그 장표에서는 이해해 주시면 되고, 뒤에 슬라이드에서 조금 디테일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제를 보면서. 그리고 이제 그 맵리듀스 알고리즘은 기본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 하둡은 자바로 구현되어 있기 때문에 자바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가 있고요. C++, 파이썬 등 다양한 랭귀지를 지원을 합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어플리케이션을 딱 만들어서 이거를 보통 실행을 하려다 보면은 이게 실제 내가 만든 어떤, 예를 들면 자바로 만드는 어떤 자루 파일 아웃풋이 있는데 얘를 실행하려면 얘가 실행돼야 되는 어떤 서버들에 얘를 디플로이를 해줘야 되죠, 보통. 근데 예를 들면 하둡에 3000대, 아니 3000대는 너무 심하고 한 뭐 500대 정도의 하드 클러스터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내가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었어요. 근데 이 만든 거를 개발자가 500대에 매번 배포를 해야 돼요. 어플리케이션을 계속 만들고 테스트도 이렇게 해보고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런 부분들이 되게 골치 아파지겠죠. 근데 하둡은 이런 부분들을 알아서 배포를 자동으로 해줍니다. 그래서 하둡의 맵리듀스의 장단점을 굳이 살펴보자면, 하둡 맵리듀스가 분산 플랫폼에서 굉장히 지금처럼 잘 사용될 수 있게 발전을 한 가장 큰 이유는 알고리즘 자체가 굉장히 심플합니다. 심플하고 높은 확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맵리듀스 알고리즘 개발하는 부분들은 플랫폼 내에서 상당 부분 그 데이터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기술적인 부분들을 알아서 해주기 때문에 맵리듀스 어플리케이션을 작성을 하는 사람은 실제 비즈니스 로직에만 주로 집중을 하면 됩니다. 단점이라고 보면 맵리듀스 자체는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죠. 그래서 기존 일단 굳이 이제 비교 대상이 DB, RDBMS라고 치면 SQL 언어처럼 쉽게 이제 언어가 간단하거나 데이터를 다루기가 좀 어렵고 매번 개발을 해야 되고 개발하고자 하는 언어를 알아야 된다라는 부분이 있고, 스케줄링 자체도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작은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이거는 사실 맵리듀스의 단점이라고 보기보다는 하둡 자체가 이런 워크로드에는 적합하지 않은 플랫폼이에요. 굉장히 큰 데이터들을 많이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배치 플랫폼으로 사용을 해야 적합한 워크로드를 사용하는 거고, 작은 데이터들은 그냥 RDB 같은 데에다 놓고 처리하는 게 훨씬 빠릅니다. 그리고 개발 도구 불편함, 기술 지원 어려움, 이런 건 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둡 맵리듀스의 동작 방식은 로컬, 클래식, 얀 버전이 있는데, 기본으로는 로컬로 처리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요. 이렇게 지금 테스트를 해본다든지 하는 것 빼고는 별로 없고, 클래식 버전이 하둡 1.0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잡 트래커랑 태스크 트래커라는 데몬이, 잡 트래커는 하나고 태스크 트래커는 여러 개의 데몬이 서로 통신을 하면서 데이터 처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얀이라는 애는 이제 하둡 2.0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맵리듀스 1.0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 크게 이제 컴포넌트는 어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클라이언트가 있을 거고요. 잡 트래커가 말씀드린 마스터 데몬, 잡을 수행하는 마스터 데몬, 태스크 트래커는 엔드의 서버로 구성되어 있는 슬레이브에 떠 있는 잡을 일을 실제 하는 그런 데몬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분산 파일 시스템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처리를 하는 거고요. 자, 인풋 스플릿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하둡의 인풋 스플릿은 말씀드린 대로 하둡의 데이터가 이제 블럭이 이렇게 쪼개져서 저장이 되잖아요. 128메가, 2메가 이렇게 쪼개져서 저장이 되면은 논리적인 블록 그룹으로 이렇게 이제 그룹핑을 하죠. 그룹핑을 해서 실제 맵
래퍼에다가 전달을 해주게 됩니다. 그 단위를 인풋 스플릿이라고 이제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거는 이제 하도에서 정의한 이름이기 때문에 뭔가 뭐 이름에 의미가 있거나 뭐 그러기보다는 그냥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맵리듀스 구동 절차는 클라이언트에서 내가 자바 프로그램으로 어플리케이션 하나 만들었다고 칠게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면 하도 잡트래커한테 얘를 제출합니다. 나 이거 실행할 거야. 이 자료 파일 실행할 거야. 라고 제출을 하면 그 후로 동작하는 배포는 구동 절차는 하도에서 알아서 해요. 관리자가, 그러니까 개발자가 전체 클러스터에 뭐 자료 파일을 배포한다든지 이런 거를 전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단 자바로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었을 때만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파이썬으로 만들었다라고 하면 배포를 해줘야 돼요. 네, 뭐 여튼 그런 부분들이 좀 불편한 부분들이 있는데 약간 그래서 이제 자바 디펜던시가 없지는 않죠. 자, 그리고 자바로 구현한 어플리케이션 자료 파일을 잡트래커한테 제출, 서브밋을 하면 그 자료 파일을 이 잡트래커가 HDFS에다가 저장을 해요. 그리고 모든 데이터 노드에서는 HDFS에 접근이 가능하기 때문에 얘를 땡겨 옵니다. 그래서 그 자료 파일을 모든 태스크 트래커가 참조를 해서 그 JVM 차일드가 포크되고 맵 태스크랑 리듀스 태스크를 수행하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맵리듀스 데이터 처리 흐름은 이렇게 되고요. 쭉 이렇게 되고요. 요거는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맵 태스크가 이렇게 데이터가 이렇게 맵 태스크는 이제 로컬 디스크에서 제일 처음 뜨는 태스크가 맵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스플릿되어 있는 애들을 쭉 이제 맵 태스크에서 읽어가지고 뭔가 맵리듀스 알고리즘 기준으로 처리를 한 다음에 아웃풋 결과를 떨구고 아웃풋 결과가 떨궈지면은 그 리듀스 페이지로 데이터를 보낼 때 파티셔닝을 하게 돼 있어요. 해시 파티셔닝으로. 네, 파티셔닝을 하고 파티션 기준으로 같은 키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데이터를 모아서 머지 작업을 한 다음에 리듀스 연산을 하고 최종 아웃풋을 도는 형태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 잘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실제 데이터 예제를 가지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이 굉장히 큰 텍스트 파일이라고 칠게요. 근데 이 큰 텍스트 파일을 예를 들면 얘가 뭐 한 100GB 정도 되는 파일이라고 칠게요. 이 파일을 하도에 저장을 하면 128메가씩 쪼개져서 블럭 단위로 이렇게 저장이 되겠죠. 두 개밖에 안 되긴 표현 안 하긴 했지만 크다고 치겠습니다. 하나가 128메가 정도 되는. 그래서 이 큰 파일을 분산 저장하면 이렇게 저장이 돼 있는 상태에서 맵리듀스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내가 짰어요. 근데 내가 짠 거는 이 전체 텍스트 파일에서 MD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 하이라는 단어가 몇 번 나왔는지를 세고 싶어요. 근데 이거를 용량 기준으로 이렇게 딱딱딱 잘라가지고 이렇게 저장을 해놨을 거기 때문에 요거 따로 연산하고 요거 따로 연산하면 나중에 합쳐야 되겠죠. 왜냐면 여기에도 ND가 있고 여기에도 ND가 있고 여기에도 하이가 있고 여기에 하이는 없네요. 근데 여기에는 밥이 있고 여기에도 밥이 있고 이렇게 데이터들이 흩어져 있을 거기 때문에 이 데이터를 각각 연산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합쳐가지고 전체 이 파일 안에 블럭으로 실제 HDFS에서는 쪼개져 있지만 각각의 단어들이 몇 번 있었는지를 세고 싶다라는 연산을 하고자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하나 만들었다고 치겠습니다. 그래서 맵 태스크를 구현을 해가지고 이렇게 구현을 해요. 키밸류 형태의 쌍으로. 그래서 처음 그 맵 태스크에서 이 블럭을 쫙 들고 올라와가지고 MD가 한 번 나왔다를 키밸류로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단어는 하이가 한 번 나왔다를 키밸류로 쓰는 거죠. 그 다음에 디스가 한 번 나왔다를 쓰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맵 태스크에서 이 파일을 쭉 읽어가지고 인풋 스플릿에서 제공되는 파일을 쭉 읽어가지고 레코드 리더에서 요걸 한 줄을 읽은 다음에 그 다음에 키밸류 형태로 작업하는 알고리즘은 그 개발자가 구현을 하는 거죠. 구현을 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취합을 해야 될 거잖아요. 그 취합을 하는 과정을 요 키 기준으로 같은 키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모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으는 과정에 트래픽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맵 태스크를 수행했던 물리적인 서버하고 이 리듀스 태스크를 수행하는 물리적인 서버는 서로 다른 서버일 확률이 높겠죠. 서버 대수가 많을수록. 그러면 이 ND라는 키를 갖고 있는 애는 얘로 보내. 그리고 여기도 ND가 갖고 있으니까 이 서버로 보내. 그래서 같은 키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는 같은 서버로 데이터를 보내서 최종적으로는 프롬이 두 개의 서버에서 한 번씩 있었다라고 왔다. 그러면 전체 데이터에서는 프롬이 두 번 있는 거예요. 머지를 하는 거죠. 그 머지를 하는 작업의 태스크가 맵 태스크입니다. 그래서 맵 태스크에서 머지를 한 결과가 프롬에 대해서는 최종적으로 두 개의
그 숫자가 썸됐다라는 거를 구현을 한 거죠. 자, 요거를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혹시 지금 요 예제를 가지고 제가 그 맵리디우스 동작 방식의 원리를 좀 설명드렸는데 좀 잘 이해가 안 된다라고 생각되시는 부분이 있으면 질문을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몇 가지 질문을 하는데, 컬옵트 블록이 발생한 경우는 저희 경우에는 없었습니다. 13년 정도 운영을 하면서 가상 테스트를 해보신 경험, 가상 테스트를 별도로 해본 적도 없고요. 하드웨어 저장을 하면 세대 이상 동시에 장애가 나지 않는 이상 데이터 유실은 안 된다, 이런 전제하는데, 하드웨어 데이터를 쓰면서 유실이 될 수 있는 케이스는 하드웨어 자체만으로는 유실이 거의 안 되고요. 어떤 경우에 유실이 되냐면 하드웨어 데이터를 적재를 하는 다른 플랫폼 혹은 리드를 하는 다른 플랫폼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카프카, 뭐 이런 그 하드 이외에 또 다른 플랫폼 에코시스템들이 있어요. 근데 얘네들이랑 서로 통신을 하는 과정에서 잘 안 되거나 하는 그런 케이스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저장이 잘 안 됐다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은 발생을 할 수 있으나,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하둡 자체가 엄청나게 비지한 상태인데 카프카가 하둡에다가 뭔가를 계속 쓰려고 해요. 라이트를 막 하려고 해요. 근데 하둡이 더 이상 이제 나는 너무 지금 리소스를 다 쓰고 있어가지고 비지한 상태라서 받아줄 수가 없어. 그러면 하둡도 카프카도 계속 적재를 시도를 하겠지만 뭔가에 설정되어 있는 뭔가가 리미트가 있겠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예를 들면 카프카에 저장되어 있는 토픽의 라이프 사이클이 예를 들면 1시간인데 1시간이 지난 상태까지 하둡이 굉장히 비지했다. 그러면 데이터 적재가 안 되겠죠. 그런 상황에서는 전체 서비스 관점에서 측면에서 보면은 유실이라고 할 수 있겠죠. 하지만 하둡 자체로 유실이 발생하거나 그런 부분은 저는 경험을 못했습니다. 별도의 그런 테스트를 해보지는 않았고요. 쿠버네티스도 이용하는지. 온프레미스가 아닌 도커나 온프레미스에서 하둡을 구성을 할 때는 요새 이제 쿠버네티스나 도커 같은 기술들을 많이 쓰죠. 그래서 이제 보통, 근데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하둡 클러스터의 서버를 도입을 하는 게 보통 연단이고, 매년 도입하지도 않고 2, 3년에 한 번씩 보통 클러스터 확장을 하거나 하는데, 도커나 이런 기술들까지 다 사용하기에는 너무 오버스펙인 경우들도 있고요. 오히려 성능상으로는 아주 미미하지만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물론 이제 관리의 측면에서 더 좋은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통 저희는 하둡을 도커를 밑에 깔거나 쿠버네티스로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운영하는 데가 있을 수는 있는데 거의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보통 이제 그런 가상 도커나 쿠버네티스를 밑에 까는 거는 클라우드로 올라갈 때 보통 고려를 하죠. 그래서 클라우드로 올라갈 때는 클라우드 자체가 버추얼 머신 위에 이제 올라가는 여러 가지 가상화 기술들이 밑에 깔려 있는 거고, 그 안에 여러 가지 배포를 한다든지 하는 것들의 버전 관리라든지 어플리케이션 버전 관리나 이런 것들을 좀 편하게 운영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말씀하신 그런 가상화 관련 기술들을 같이 사용하는 경우들이 보통 클라우드로 갈 때 많이 쓰는 방식인 거죠. GC 알고리즘이요? 요거는 제가 저희 쪽 설정을 나중에 한번 공유를 해 드릴게요. 그거는 그 설정은 공유하는 건 어렵지 않은 거니까 공유를 별도로 해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다음 시간이 벌써 마지막 시간인데 다음 시간에 잠깐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WS EMR 데이터 노드가 여럿이면 데이터 노드가 하나인 기본 예제에서 맵가 리소스가 데이터 노드가 하나인 무조건 다 하나에서 처리되는 거예요. 그냥 얘는 분할 처리가 그 대신 이런 거죠. 그러니까 제가 지금 로컬 PC에 데이터를 저장을 한 파일이 예를 들면 150메가짜리라고 할게요. 그러면 블록은 2개가 저장이 되겠죠. 2개의 블록으로 128메가 자르면 32메가인가요? 네, 22메가짜리 하고 128메가짜리 블록 2개가 저장이 되어 있을 거고요. 얘를 맵리디우스 태스크로 딱 실행하면 처음에 태스크가 2개 떠요. 하나의 블록을 하나의 태스크가 처리하게 됩니다. 근데 둘 다 내 로컬 PC에서 동작을 하는 거가 되겠죠. 그 대신
맵 태스크 두 개를 띄울 수 있는 코어가 제 로컬 PC가 코어가 되면 두 개가 동시에 뜨는 거고요. 코어가 만약에 제 로컬 PC에 코어가 하나밖에 없으면 하나 처리한 다음에 그 다음 걸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큐에 펜딩이 되게 되어 있어요. 그걸 큐로 관리를 하고요. 네임노드, 잡 트래커에서 그걸 큐로 관리를 하고 그 태스크 트래커가 가지고 있는 전체 V코어 개수가 몇 개냐 이걸 보고 할당을 하는데 실제 처리를 해야 되는 태스크 블록 개수보다 더 많이 띄울 수는 당연히 없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걸 보고 큐 안에 펜딩을 시켰다가 앞에 처리해야 되는 애가 다 처리를 하면 그 다음에 처리를 하게 돼 있고요. 리듀스는 설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리듀스를 얘를 100개로 리듀스를 할 건지 뭐 200개로 할 건지 설정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설정을 통해서 관리를 통해서 분할 처리가 동작을 합니다. 그래서 매퍼는 사실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 인풋으로 들어가는 데이터의 블록이 몇 개냐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고요. 리듀스 태스크 개수는 설정을 뭘로 했냐에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설정을 많이 여러 개로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키 밸류를 이거 뒤에서 좀 설명드려야 되는데 키 밸류를 뭘로 했냐에 따라서 파티셔닝이 어떻게 되냐가 결정이 되는데 이 파티션에 따라서 한쪽으로 몰릴 수도 있어요. 이게 맵리듀스 알고리즘 돌릴 때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키를 정할 때 분산이 잘 될 수 있는 키를 키로 잡는 게 중요하고 이렇게 분산이 잘 될 수 있는 키를 잡고 리듀스 개수 태스크를 큰 클러스터에서 200개를 띄웠다라고 치면 분산 처리가 잘 되겠죠. 그러면 빨리 굉장히 큰 잡이라도 빨리 연산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좀 전달해드리고 싶은 내용이 많아가지고 준비한 장표들이 훨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장표는 당연히 이제 공유가 될 테니까 좀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실습 시간을 좀 최대한 줄여보도록 할게요. 이게 전달을 하고 실제 실습은 제가 이제 이 강의 끝나더라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픈톡을 통해서 좀 문의 주시는 부분이 있으면 제가 이제 답변을 드리는 형태로 해서 좀 팔로우업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최대한 준비한 내용들을 많이 전달해 드리는 방향으로 좀 마지막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전 시간에 하둡 맵리듀스 기본 동작 방식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고요. 일단 맵리듀스 구현을 하려면 이 단계를 구현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 필수로 구현해야 되는 거는 얘 하나입니다. 매퍼. 그리고 리듀스는 사실 옵셔널이에요. 그래서 이제 자바를 대략적으로 조금씩은 해보셨다라고 제가 이제 설문조사에서 봤는데 실제로 이제 데이터를 읽을 때 어떤 포맷의 데이터를 읽을 거냐 다양한 포맷이 있겠죠. 텍스트부터 시작해서 이미지도 있을 거고 다양하게 있을 텐데 그런 읽어드리는 데이터 포맷에 맞는 인풋 포매터들이 기본적으로 만들어져서 제공되는 애들이 있고요. 그리고 직접 구현할 수도 있습니다. 당연히 맵리듀스 어플리케이션에 이 인풋 포매터를 직접 구현해 가지고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매퍼는 실제 첫 번째 비즈니스 로직을 키밸류 형태로 구현하는 쪽이 매퍼 함수가 되는 거고요. 컴바이너라는 애가 있는데 얘는 뒤에서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매퍼의 결과를 파티셔닝을 해가지고 매퍼에 나온 키를 파티셔닝 해가지고 이 키를 기준으로 서로 다른 노드에서 나온 키들을 같은 키끼리 묶을 수 있도록 같은 서버로 전송을 해준 다음에 아웃풋을 리듀스 펑션 지난 후 출력하는 형태가 맵리듀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그리고 이 과정을 매퍼가 끝난 아웃풋을 리듀스로 보내는 과정에서 이게 셔플이라고 하는데 데이터를 이제 막 섞어가지고 같은 키를 갖고 있는 애들끼리 이제 모으고 그 다음에 소팅하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리듀스의 인풋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과정에서 트래픽이 발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분산 환경에서는 서로 다른 데이터 노드들끼리 데이터를 주고받아야 되기 때문에 트래픽이 발생을 하고 이 맵리듀스 어플리케이션 동작할 때 이 셔플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트래픽 양을 최소한으로 줄여주도록 프로그래밍을 해야 맵리듀스 성능이 잘 나옵니다. 그 역할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두 개가 컴바이너하고 파티셔너예요.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인풋 포맷은 당연히 그러니까 저장되어 있는 파일을 읽는 부분이고, 디폴트는 텍스트 인풋 포맷이고 여러 가지 파일 포맷들을 제공을 합니다. 얘네들은 이제 디폴트로 하둡에서 제공하는 인풋 포맷들이고, 없으면 만들어 쓸 수도 있습니다. 시퀀스 파일이라는 포맷이 있는데 얘는 바이너리 파일 포맷이고요. 이 바이너리 파일 포맷으로 사용을 하면 좀 성능이 빠르죠. 압축 효과도 있고, 그래서 이 하둡의 매퍼의 아웃풋 결과를 보통 이 시퀀스 파일 형태로 쓰고, 리듀서가 그 아웃풋 파일을 다시 읽어서 처리하는 형태로 맵리듀스가 동작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레코드 리더는 이제 매퍼가 레코드를 그러니까 인풋 포맷에서 읽어드린 어떤 파일 덩어리를 뭐 예를 들면 128메가짜리 파일을 읽어가지고 뭐 1메가 버퍼를 두고 매퍼로 계속 전송을 해주면 그 1메가 버퍼로 날라온 데이터를 하나의 레코드로, 예를 들면 내가 처리하고자 하는 데이터가 텍스트 포맷인데 텍스트 라인 하나가 하나의 레코드다, 로그 한 줄이다 라고 치면 하나의 라인으로 잘라주는 역할을 레코드 리더가 하게 되는 거고요. 이 자른 다음에 키와 밸류의 형태로 변환을 해서 매퍼에게 전달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매퍼는 키밸류 형태로 레코드로 전달받은 애를 받아가지고 뭔가 막 처리를 하겠죠. 자, 요건 이제 컴바이너의 역할을 그림으로 설명하는 건데, 컴바이너는 데이터 전송량을 줄이기 위해서 일단 아까 말씀드린 워드 카운트 데이터를 매퍼 두 개가 나눠서 이렇게 처리를 했다고 치면 요 결과 아웃풋이 hello 1, is 1, hello 1, is 1 4개잖아요. 얘를 이 자체적으로 줄여주는 거죠. hello 2라는 거를 미리 연산을 하는 거예요. 같은 키를 갖고 있는 애들끼리. 그럼 여기서는 hello 2, is 2, is 2, sunny 2가 보내지는 거죠. 그럼 보내야 되는 트래픽 양이 주는 거죠. 그래서 리듀스에서 해야 되는 연산을 미리 매퍼 쪽 그 서버에서 물리적으로 트래픽으로 전송하기 전에 한번 줄여주는 연산을 하는 애가 컴바이너입니다. 그래서 컴바이너를 거치게 되면은 트래픽으로 전송해야 되는 양이 주는 거죠. 이게 이제 성능에 많은 역할을 미치고요. 자, 파티셔너는 지금 요게 그 디폴트 파티셔너예요. 해시 파티셔너로 구현이 돼 있고, 어떤 키가 있을 때 걔를 해시로 파티셔닝 한 다음에 모듈러 연산을 하게 되어 있어요. 이 num reduce task라고 되어 있는 게 설정값에 설정되어 있는 reduce task의 개수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얘가 10개라고 설정이 되어 있으면 모듈러 연산하면 0부터 9까지 숫자가 나오겠죠. 이 앞에 어떤 숫자가 나오든지 간에 모듈러 연산을 이 reduce task가 설정이 10이라면 0부터 9까지의 나머지가 있을 거기 때문에 0부터 9까지가 있을 거고, 파티셔닝 키 값을 해서 나온 그 값이 예를 들면 0번인 애들끼리는 같은 서버로 날아갑니다. 데이터가 같은 키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데이터가 모이는 거고요. 그 같은 키끼리 모인 데이터를 리듀스 쪽에서 받아서, 예를 들면 이 앞에 매퍼에서 A로 시작하는 얘 그리고 M으로 시작하는 얘 이렇게 서로 이제 분산되어 있을 텐데, 얘를 리듀스 태스크에서는 이 같은 A로 시작하는 이름을 갖고 있는 애들끼리는 같이 묶어야 되겠죠. 그래야 나중에 취합 연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같은 키 기준으로. 그래서 이렇게 같은 키를 가지고 있는 애들끼리 물리적으로 같은 서버에 파티셔닝 기준으로 나눠져 있는 이 키를 모듈러 연산하는 게, 지금 여기 2대라고 하면 모듈러 연산 2인 거죠. 그래서 모듈러 연산 값이 0인 애는 얘로, 1인 애는 얘로 이렇게 보내줘서 리듀스 태스크에서 취합을 하는, 머지를 하는 연산을 통해서 결과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리듀스 역할은 말 그대로 최종적으로 내가 구현하고자 하는 알고리즘을 같은 키를 갖고 있는 데이터들끼리 엮어서 연산을 하는 거고요. 그리고 아웃풋 포맷도 디폴트로 하둡에서 저장되는 여러 가지 아웃풋 파일 포맷들이 있는데 쭉 보시면 되고, 이런 것들이 있다 알고 계시면 되고, 셋업 함수는 뭐 매퍼 전체 실행되기 전에 한 번씩 실행되는 셋업 함수입니다. 그리고 카운터라는 게 있어서 전체 맵리듀스 실행될 때 카운터 값을 증가시켜 가지고 리포트를 받을 수 있는 기능이 있고요. 쭉쭉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맵 리듀스를 실행을 하게 되면 그 잡에 대한 실행 상태를 태스크 트래커가 잡 트래커한테 리포트를 주게 되어 있고요. 리포트를 계속 받으면서 실행되던 어떤 태스크를 들고 있는 물리적 서버가 잡을 수행하는 중간에 장애가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장애가 나면 이 잡 트래커가 그 장애가 난 서버가 처리해야 되는 데이터를 갖고 있는 다른 그 태스크 트래커한테 잡을 다시 실행하게 그 명령을 던집니다. 그러면
클라이언트는 실제로 잡을 실행한 상태에서 잡이 돌아가고 있는 그 러닝 중에 특정 서버에 장애가 생기더라도 뭐 약간의 시간 지연이 있을 수는 있지만 조금 더 기다리면 잡이 정상적으로 종료되는 그런 형태를 받아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잡에 대한 관리도 하둡 내부적으로 알아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구성되어 있다라는 거고, 맵리듀스 알고리즘 돌리면 뭐 이렇게 이제 결과 파일이 나오는데, 자, 지금까지 설명드린 거는 하둡 1.0이고요. 하둡 2.0에 대해서 좀 빠르게 설명을 드릴게요. 하둡 1.0과 2.0의 차이는 이 그림을 보시면 명확한데요. 이 그림을 보시면 하둡 1.0은 HDFS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맵리듀스 프레임워크가 바로 처리를 하는 구조고요. 2.0에서는 HDFS에 저장되어 있는 파일들을 YAN이라는 전체 클러스터 리소스를 관리를 하는 리소스 매니저가 있습니다. 이 리소스 매니저가 전체 리소스가 어떻게 되는지 관리를 하고, 이 YAN을 통해서, YAN이라는 리소스 매니저를 통해서 맵리듀스 알고리즘을 돌릴 수도 있고, 그 외에 다른 분산 처리 알고리즘들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MPI 같은 전통적인 패러럴 컴퓨팅 알고리즘도 이 안에서 돌릴 수가 있죠. 물론 이제 이 체계에서 제공하는 API를 구현을 하는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야 되겠지만, 그렇지만 이런 이제 모든 분산 처리, 병렬 처리 알고리즘을 수용할 수 있는 체계로 갖고, 중요한 부분은 이제 데이터 프로세싱 하는 영역하고, 그러니까 맵리듀스나 MPI 같은 데이터 프로세싱 영역하고 클러스터의 리소스 관리를 하는 부분을 논리적으로 분리를 해냈다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이게 가능한 거고, 1.0에서는 클러스터 매니지먼트, 리소스 관리하는 것도 같이 잡 트래커 이런 부분에 들어가 있던 거죠. 자, 그래서 1.0과 2.0 차이는 지금 설명드렸고요. 어플리케이션 그 데모의 네임을 조금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2.0 이상 운용을 하실 때는. 그래서 리소스 매니저라는 애가 있어요. 일단 그 2.0에는 잡 트래커라는 데몬이 없습니다. 그런 데몬이 없고요. 하둡 클러스터 전체의 리소스를 관리하는 리소스 매니저라는 애가 있고, 노드 매니저라는 애가 모든 노드에 있습니다. 보통 태스크 트래커라는 애가 있었잖아요. 그 태스크 트래커라는 애들도 사라졌어요. 그래서 노드 매니저라는 애들이 모든 노드에 있고, 리소스 매니저가 전체 클러스터에 하나가 존재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 대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장애 페이로버는 가능하고, 논리적으로는 하나의 리소스 매니저가 있고 노드마다 노드 매니저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서, 클라이언트가 어떤 어플리케이션을 만들어 가지고 잡을 서브밋을 하게 되면은 리소스 매니저가 전체 클러스터의 리소스 상태를 주기적으로 계속 리포트를 받습니다. 받다가 이거는 어플리케이션 마스터를 1번 서버한테 실행을 할 거야 라고 이제 예를 들어 2번 서버에 실행을 할 거야 라고 결정을 해서 얘한테 명령을, 노드 매니저한테 명령을 내리면, 이 노드 매니저가 평소에는 존재하지 않다가 어플리케이션 마스터를 구동을 하는 그런 방식으로 동작을 해요. 여기서 구동되는 어플리케이션 마스터가 굳이 비교를 하자면 1.0의 잡 트래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태스크 트래커를 실행하는 애는 이 어플리케이션 마스터가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그건 1.0이랑 동작 방식이 똑같죠. 걔를 컨테이너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마스터가 1.0에서는 잡 트래커고, 얘가 평소에 계속 떠 있는 게 아니라 리소스 매니저가 전체 클러스터의 리소스를 보다가 적절한 그 노드 매니저한테 얘를 실행하라고 할당을 하고, 얘가 잡마다 실행되는 그런, 구동되는 그런 구조로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복잡해졌어요. 1.0보다 2.0에서 훨씬 복잡해졌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YAN을 통해서 잡을 구동하거나 하면 잡 이니셜라이제이션 되는 시간이 10초에서 20초, 많게는 뭐 30초까지 걸리기도 해요. 클러스터의 상태에 따라서. 그래서 하둡이 이런 잡을 제출하고, 잡을 하나 제출했을 때 이 잡을 실행하기 위해서 자바에서 차일드 버추얼 머신 포크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잡 리포트를 받아서 상태 체크해가지고 적절한 애한테 어사인을 하고, 이런 잡 구동 절차, 그리고 실행한 어플리케이션 자료 파일을 전체 노드에 배포하고 뭐 하는 절차, 이런 절차들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간단한 잡을 실행해도 20초씩 걸리는 거예요. 10초, 20초씩. 그래서 하둡이 작은 데이터를 처리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은 플랫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2.0 아키텍처가 이게 제일 중요한 그림이라서 혹시 이해가 안 되셨으면 좀 문의를 주세요. 그 톡방에. 그래서 2.0 아키텍처에서는 얘가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네, 동작 흐름 조금 복잡해졌는데 지금 설명드린 어플리케이션 데몬들끼리 통신을 하게 되고, 이 그림이 여기서 써놓은 그림이 제가 좀 전에 말로 설명해 놓은 그런 부분이고요. 이거는 또 다른 그림이니까 넘어가도 될 것 같고, 잡 서브미션 과정은 1.0이랑 굉장히 비슷하고 2.0에서 초기화하는 부분들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 로컬리티 넘어갈게요. 이거 넘어가고 다 설명했던 부분들이고, 요거는 쭉 나중에 자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잡 상태를 계속 관리를 하는 부분은 1.0이랑 크게 다르지는 않지만 설명드렸던 것처럼 MR 어플리케이션 마스터라는 애가 별도로 잡마다 하나씩 뜨기 때문에 그 잡을 관리하는 어플리케이션 마스터가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이게 이제 컨테이너라고 하는데, 컨테이너에서 실행되는 맵데스크나 리드스 태스크로부터 주기적으로 리포트를 받고 요게 상태를 갱신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0의 하도베 이제 지금 버전이 3.3.0까지 나와 있잖아요. 3.0에서는 주로 이제 변경되는 부분이, 아래 링크 주소에 가시면 제가 블로그에 정리를 해놓은 글이 하나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 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이레이저 코딩이라는 거고, 얘가 하둡 내부적으로 레이드 구성하는 거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둡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개의 원본 포함 리플리케이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실제 100메가를 저장하기 위해서 300메가 정도의 용량이 피지컬하게 필요한데, 그거를 약 200메가 정도로 줄여줄 수 있는 알고리즘 방식, 이게 이레이저 코딩이고, 이레이저 코딩은 디렉토리나 파일 단위로 보통 디렉토리 단위로 관리를 하는데, 디렉토리 단위로 이레이저 코딩을 적용할 수도 있고 적용하지 않고 리플리케이션 3 그대로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레이저 코딩을 적용을 하지 않는 케이스는 주로 파일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파일들, 그런 경우들은 보통 이레이저 코딩을 적용하지 않고요. 파일 크기가 좀 큰 파일들은 이레이저 코딩을 적용하면 용량이 절반 정도로 줄어드는 효과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한번 제가 이제 링크 걸어둔 블로그 사이트에서 어떤 변화들이 있었는지 쭉 보면 되실 것 같고요. 나머지 것들은 크게 중요하지 않은 내용들입니다. 얘가 가장 핵심이고요. 이레이저 코딩. 그리고 자체적으로 맵리듀스 태스크, 네이티브 C++ 옵티마이제이션 해가지고 성능 개선했다, 이 정도 내용이 있고요. 쭉 한번 블로그 사이트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저한테 톡방으로 질문을 해주시면 답변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실습을 진행을 안 하고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form.xml 파일이 이렇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디펜더시 설정을 이렇게 하게 되면, 그리고 이제 실습이 끝나면 제가 구현한 자바 파일이나 이런 것도 톡방에 공유를 하도록 할게요. 그럼 그 자바 파일 가지고 그냥 카피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거고요. 디펜던시는 설정을 이렇게 하면 됩니다. 제가 실제 돌아가는 설정 파일을 카피한 거기 때문에 이 설정으로 하면 돌아가게 되고, 요거는 이제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게 실제 구현한 부분이에요. 근데 자바 구현하시는 부분들은 알겠지만, 구현 코드는, 맵리듀스 구현 코드는 딱 로직상으로는 요 펑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냐면, 이 워드 카운트 매퍼라는 매퍼를 구현할 때 이제 매퍼를 상속받아서 구현을 하는 거죠. 상속받았을 때 이 매퍼에 롱 라이터블이랑 텍스트가 인풋으로 들어오고 아웃풋으로 텍스트하고 int 라이터블로 내가 아웃풋을 내겠다라는 거를 이제 디파인 되어 있는 거고, 예를 들면 아까 워드 카운트 같은 데이터가 텍스트로 하드베에 들어가 있을 때 데이터를 하나 딱 읽어보면 레코드 리더가 이미 디폴트로 다 세팅이 되어 있을 거예요. 뒤에 이제 어디에 세팅되어 있냐면, 실제 얘가 이제 퍼블릭 보이드 스태틱 메인을 가지고 있는 메인 클래스죠. 실제 실행을 하는 드라이버 클래스라고도 하는데, 얘가 실제 실행하는 주체가 되는 워드 카운트 클래스고, 이 클래스에서 보시면은 아규먼트를 인풋, 아웃풋 2개 받아가지고 하둡 잡을 실행을 할 건데 여러 가지 이제 설정들을 합니다. 예를 들면 인풋으로 돌아오는 포맷은 어떤 거고, 설정을 안 하면 디폴트가 먹게 돼 있어요. 아웃풋 포맷은 텍스트로
키를 쓸 거고 value는 int로 쓸 거야. 뭐 이렇게 설정을 했죠. 여기 보면 input은 설정을 안 했죠. input을 설정을 안 했으면은 디폴트 인풋 포매터가 먹는데 맵리듀스의 디폴트 인풋 포매터는 텍스트입니다. 그래서 텍스트를 읽어가지고 여기 이제 읽은 데이터를 여기 이제 그 텍스트 키가 있고 아마 이제 여기 아마 0 그 값이 이제 라인 넘버가 들어올 건데 실제 라인 넘버는 안 써도 되는 거고 밸류 안에 이제 레코드 리더가 하나의 라인을 여러 개의 레코드로 그 반환을 한 리스트를 던져주는 거죠. 이 매퍼한테. 그러면 던져주면 하나의 레코드를 받아서 뭐 이제 스플릿한 거죠. 얘는 스플릿 해가지고, 그러니까 텍스트를 스플릿 해가지고 요거를 쭉 더해가지고 키 하나 쓰고 int의 값을 써라. 근데 얘는 int 값은 1로 이제 설정을 해가지고 값을 쓰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일식 그 키하고 단어 하나하고 키가 1로 이렇게 써지게 되고 그거를 그러니까 지금 좀 전에 그 매퍼 쪽이 아니라 리듀스 쪽을 보고 설명을 드렸네요. 예, 이게 토큰을 자르는 거죠. 스플릿에 스트링을 라인 하나를 이거 이제 화이트 스페이스로 잘라가지고 while 루프 돌면서 키하고 밸류를 쓰는 거죠. 그리고 이 케이스에는 리듀스 같은 키를 갖고 있는 애들끼리 리듀스 펑션에서 모여져 가지고 그냥 더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요거를 돌려보면 실제 돌려보면 워드 카운트의 아웃풋 결과 파일이 나오고요. 제가 이제 여기 장표에 있으니까 나중에 이걸 보시고 한번 하면 되는데 인텔리제이에서 지금 요 보여드렸던 코드를 만드신 다음에 메이븐으로 빌드를 하면 이렇게 이제 아웃풋이 하나 떨어져요. 자르 파일이. 이 자르 파일을 이런 형태로 실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실행하냐면 하둡 자르라는 명령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만든 자르 파일에다가 내가 실행하고자 하는 그 클래스 명이 패키지 명 포함해서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디파인 해주고 이 클래스는 아까 보여드린 워드 카운트 그 클래스죠. 요 클래스죠. 워드 카운트 클래스죠. 이 워드 카운트 클래스의 그 구현 자체를 파라미터를 2개 받기로 돼 있는데 인풋 아웃풋 받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인풋으로 넣을 거. 이거는 아까 이제 하둡에다가 집어넣어 놓은 그 라이센스 파일이죠. 그리고 아웃풋 디렉토리를 주면 이거를 실행을 했을 때 결과가 이 license.txt 안에 들어가 있는 워드를 카운팅 해가지고 결과 파일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거 한번 돌려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그러면 이 워드 카운트 안에 그 license.txt 안에 들어가 있는 파일들 중에서 나는 그냥 모든 카운트를 다 세는 게 아니라 카운트가 10개 이상인 애들만 아웃풋 결과로 찍을 거야 라는 거를 요거를 한번 테스트로 개발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4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10개 정도로 하니까 적절하게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많이 안 나오고 한 페이지 정도에 보일 정도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한 10개 정도 이상 존재하는 단어를 한번 찍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맵리듀스 최적화 뭐 이런 부분들은 맵리듀스는 이제 여러 가지 설정들과 메모리 특히나 이제 메모리 관련된 부분들의 다양한 설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맵리듀스를 동작시킬 때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설명드렸던 그 어플리케이션 마스터라든지 컨테이너, 예를 들면 1.0의 태스크 트래커라든지 이런 부분들의 메모리 설정들을 아까 HDF 사이트 혹은 맵프리드 사이트.xml에다가 프로퍼티로 다 설정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그 설정을 거의 안 했잖아요. 디폴트 설정만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운영할 때는 이런 것들을 거의 대부분 중요한 파라미터들은 설정을 하죠. 그래서 설정을 해놓고 그거에 각각에 해당하는 설정을 이렇게 이제 매핑해서 그래프로 되어 있으니까 이게 예를 들면 MR 컨테이너의 메모리 설정은 요 프로퍼티로 하면 되는구나를 참조하셔가지고 설정을 하시면 될 것 같고 태즈는 일단 넘어갈게요. 태즈는 하이브의 다음 버전인데 이건 지금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설정들 나중에 한번 태즈를 쓰시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설정들을 한번 보시고 참조해서 최적화하는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정렬을 할 때 보통 이제 아까 리듀스 한 다음에 셔플링하고 정렬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렬을 할 때 이 옵션들 튜닝하는 부분들도 조금 그 최적화에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장표들 정리된 내용으로 한번 쭉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저가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그리고 야한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스케줄러가 있는데, 크게는 뭐 캐패시티 스케줄러하고 페어 스케줄러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주로 이렇게 캐패시티 스케줄러를 쓰신다고 보면 되고요. 페어 스케줄러는 그냥 공정하게 먼저 실행한 놈이 먼저 실행되는 그런 스케줄러고, 캐퍼시티 스케줄러는 큐하고 유저별로 적절하게 이제 분산을 해가지고, 예를 들면 항상 꼭 돌아야 되는 어떤 잡이, ETL 잡이 있으면 걔는 어느 정도 보장을 해주고, 어떤 유저가 좀 애드호크하게 던지는 거는 조금 더 그 리소스를 적게 줘서 원래 항상 돌아야 되는 ETL이 정상적으로 잘 돌 수 있도록 그 자원 관리를 해주는 스케줄러의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관련된 설정들도 정리를 좀 해놨으니까 좀 참조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